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국민의 51%가 만족했다. 아니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동의했다. 이런 되게 깔끔한 통계표들 있잖아요. 네, 뭐 아침 저녁으로 항상 보는 그런 익숙한 기사들이죠. 맞아요. 근데 그 완벽해 보이는 숫자들 뒤에 사실은 연구자들의 엄청 치열한 데이터 청소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그 표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이른바 증발한 사람들도 수백 명씩 존재하거든요. 아, 진짜요. 오늘 그 비밀을 다 파헤쳐 볼 겁니다. 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길 즐기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딥다이브. 이번 시간에는 평범해 보이는 통계 결과표가 어떻게 이 무질서한 현실을 규격화하는지 그 숨겨진 설계도를 같이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는 연구 빈도 분석이라는 제목이 달린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발췌본인데요. 네, 자료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두 장에 완전히 대비되는 이미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그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의 데이터 입력 화면이에요. 이건 뭐랄까 날것의 데이터가 처음 들어가는 아주 복잡하고 기계적인 화면이죠. 약간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그런 엑셀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두 번째 이미지는 그 복잡한 데이터가 정제 과정을 싹 거쳐서 우리가 흔히 논문이나 기사에서 접하는 아주 깔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표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친절하게 풀어 쓴 해설 단락도 같이 있고요. 바로 그 점에 오늘 우리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입니다. 도대체 연구자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각각 응답한 그 날것의 설문지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길래 이렇게 예쁘게 정돈된 요약표랑 텍스트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걸까요?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네, 우선 첫 번째 이미지, 그 데이터가 처음 입력되는 SPSS의 변수 보기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표 형태로 행마다 여러 가지 질문 항목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일련 번호, 성별, 지역, 출생연도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거주 지역은 시도 단위랑 동읍면 단위로 나뉘어 있고 주택 유형, 최종 학력, 근로 여부, 작년과 올해의 가구 연소득, 심지어 키까지 진짜 다양한 항목들이 이름, 유형, 너비, 값 이런 열로 되게 세밀하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수집된 원시 데이터, 이른바 로 데이터가 통계 분석을 위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현장입니다. 아, 로우 데이터요? 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공간으로 편입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약간 그 거대한 요리를 준비하기 전에 주방 재료 준비대, 그러니까 프랩 스테이션이 딱 떠올랐어요. 오, 되게 적절한 비유네요. 그쵸. 막 당근은 깍둑 썰기하고 양파는 채 썰어서 각각의 통에 라벨을 딱 붙여서 담아놓는 그런 과정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끈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화면에 값이라고 적힌 열을 보면요. 그 성별이나 거주 지역, 최종 학력 같은 항목들에 적힌 내용이 우리가 아는 일반 텍스트가 아니에요. 아, 숫자랑 문자가 섞여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중괄호 안에 1번 남자, 1번 동, 1번 중졸이하 약간 이런 식으로 숫자랑 문자가 강제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아니 현대 컴퓨터는 텍스트도 막 순식간에 읽어내고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AI 기술도 엄청나니까요. 네, 근데 굳이 남자를 숫자 1로 여자를 숫자 2로 바꾸는 식의 뭔가 되게 원시적인 숫자 코딩을 거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약간 쌍팔년도 컴퓨터 시절이 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텍스트 인식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통계 소프트웨어가 굳이 숫자형 코딩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컴퓨터의 연산 속도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아, 속도 문제가 아니에요? 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 언어가 가진 엔트로피, 즉 무질서함 때문입니다. 인간 언어의 무질서함이요? 아니 그냥 설문지에 적힌 글자를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건데 뭐 그렇게 무질서할 게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주관식으로 성별을 적게 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적고 다른 사람은 남성, 누군가는 그냥 남, 심지어 모바일로 하다가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 낭자라고 입력하는 사람도 반드시 나옵니다. 아, 낭자. 완전 그럴 수 있죠. 오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이 텍스트 글자 자체를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네 가지 단어가 통계적으로 다 같은 집단이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묶어주지는 못합니다. 아하,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다 다른 글자니까요. 맞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에게 남자와 남성은 전혀 다른 완전히 독립된 데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남자 집단 따로, 남성 집단 따로, 낭자 집단 따로 빈도가 세워지면서 데이터가 완전히 파편화되어 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밀어넣기 전에 이제부터 남자는 오직 숫자 1, 여자는 숫자 2로만 존재한다 라는 아주 절대적인 규칙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 그걸 데이터의 규격화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무질서하고 되게 의미가 여러 가지인 현실의 언어를 컴퓨터가 절대 오해할 여지가 없는 단호하고 깨끗한 수학적 기호로 번역하는 작업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수만 개의 응답 속에서 1이라는 숫자가 몇 번 등장했는가 이걸 오차 없이 세고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아까 제가 말한 주방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 재료를 그냥 대충 막 썰어놓고 요리사한테 알아서 알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1번 통에는 정확히 2cm로 썬 당근만 들어간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네요. 맞아요. 아주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군요. 그럼 이제 이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강조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데 유독 3개의 행에만 되게 선명한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어요. 네, 2번 성별, 6번 거주 지역, 그리고 8번 최종 학력이죠. 네. 아니 수십 개의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을 텐데 연구자는 왜 하필 이 3가지 변수에 먼저 빨간 줄을 딱 긋고 이걸 빈도 분석하려는 걸까요? 그게 바로 그 3가지 변수가 연구 대상의 뼈대를 구성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요? 네.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알고 싶어하는 본론이 있잖아요. 예컨대 이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이 제품에 만족하십니까? 같은 질문이죠. 근데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뼈대부터 잡는다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책 찬성률이 80% 나왔다. 이러면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의미 있는 숫자 아닌가요? 찬성률 80%라는 숫자는 사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불완전해요. 그 80%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네. 만약 어떤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80%로 되게 높게 나왔다고 쳐보죠. 근데 나중에 딱 확인해 보니까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95%가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학력의 집단이었던 거예요. 아, 강남구에 사는 대학원 졸업자들만 잔뜩 대답했다거나.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80%라는 찬성 열발을 과연 전체 국민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데이터가 뭐 10만 개, 100만 개 아무리 많아도 애초에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구성이 한쪽으로 확 쏠려 있다면 그 연구 결과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빨간 박스 친 변수들,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을 가장 먼저 빈도 분석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내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군요. 네, 지역적 편중은 없는지 그 좌표를 먼저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이죠. 이 좌표가 되게 합리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어야만 이후에 전개될 아주 심층적인 통계 결과들이 논리적인 설득력을 얻게 되거든요. 누가 대답했는지를 증명해야 그 대답의 가치도 증명된다는 뜻이네요. 진짜 멋진 말이네요. 자, 주방에서 재료 세팅이랑 뼈대 잡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켜고 요리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네, 이제 규격화된 숫자들을 통계 프로그램에 넣고 빈도 분석 버튼을 누르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 이미지로 넘어가면 드디어 우리가 뉴스나 논문에서 되게 흔히 보는 그 익숙한 표가 등장합니다. 제목이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원시 데이터의 혼돈이 마침내 정보의 형태를 딱 띠게 된 아주 깔끔한 결과물이죠. 표 안의 구체적인 수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표의 구성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성별을 보니까 남자 1,715명으로 51.0%, 여자 1,033명으로 49.0%입니다. 거주 지역도 잘 나뉘어 있네요. 네, 거주 지역은 동지역이 1,801명으로 85.4%를 차지하고요. 읍지역 182명, 면지역 125명 순이네요. 마지막으로 최종 학력은 고졸 805명,
대졸 792명, 그다음이 전문대졸 195명, 대학원졸 92명, 중졸 이하 75명으로 착착 정리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근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산수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조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분에 숫자가 어긋나 있던가요? 표의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전체 대상자 수를 나타내는 대문자 N이 2351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총 235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전체 모수가 2351명이죠. 근데 표 안쪽의 각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성별과 거주 지역 항목 아래에는 소문자 N이 2108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 최종 학력 아래에는 N이 1959명으로 똑 떨어집니다. 숫자가 확 줄었네요. 제 말이요. 아니 전체 응답자가 2351명인데 남자 여자 숫자를 더하면 2108명밖에 안 돼요. 무려 243명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학력 응답자는 훨씬 더 심하고요. 전체 응답자 수랑 세부 항목 응답자 수가 전혀 안 맞죠. 네, 이거 통계 프로그램이 중간에 렉이 걸려서 오류를 낸 건가요? 아니면 연구자가 실수고 데이터를 어디다 분실한 건가요? 프로그램의 오류도 아니고 분실도 아닙니다. 지금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 숫자의 불일치를 보고 되게 의아해하셨을 텐데요. 방금 발견하신 이 불일치가 바로 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결칙취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결책치요? 데이터가 텅 비어있다는 뜻인가요? 아니 사람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빈칸 없이 꼼꼼하게 다 채워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통제된 실험실 안에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다면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채워지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피로도를 느끼고 감정이 있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진짜 사람들이니까요. 네, 설문지 문항이 막 수십 개에 달하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지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응답자는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뚝 떨어져서 그냥 학력란을 아예 빈칸으로 휙 남겨두고 제출했을 수도 있죠.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거죠. 또 다른 응답자는 나는 내 거주 지역이나 학력을 밝히는 게 좀 내키지 않는데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질문만 쏙 빼놓고 답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 듣고 보니까 완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인터넷에서 무슨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막 연봉이나 소득, 학력 묻는 문항 나오면 왠지 껄끄러워서 그냥 스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긴 적이 꽤 있거든요. 바로 그런 개인들의 아주 미세한 행동 패턴이 모여서 이 결책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총 2351장의 설문지를 힘들게 수거했지만 그중에서 성별에 유효하게 딱 체크를 한 사람은 2108명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종 학력까지 충실하게 대답해준 사람은 1959명으로 더 줄어든 거고요. 네, 연구자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안 맞으면 겉보기에 표가 좀 엉성해 보이고 약간 구멍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논문 심사위원들이 아니 왜 항목마다 숫자가 다 다르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압박이죠. 차라리 그 빈칸을 전체의 평균값 같은 걸로 슬쩍 채워넣거나 아니면 아예 한 문항이라도 빼먹은 괘씸한 사람의 설문지는 통째로 버려버리고 그냥 완벽하게 다 대답한 1959명으로면 전체 데이터를 리셋하는 게 겉보기엔 훨씬 깔끔하지 않나요? 겉보기엔 그게 훨씬 깔끔해질지 몰라도 통계적 엄밀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빈칸을 평균으로 임의로 막 채워 넣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응답을 연구자가 창조하는 행위거든요. 이건 완전한 데이터의 왜곡을 낳습니다. 아,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랑 똑같군요. 맞아요. 반대로 한 항목을 비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머지 유효한 응답 전체를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는 것도 엄청난 정보의 손실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한 문항만 비웠을 뿐이지 다른 문항에선 아주 성실하게 답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연구자는 표가 조금 덜 예뻐 보이더라도 이 자료처럼 전체 파이의 크기를 투명하게 밝히고 각 질문마다 실제 유효하게 응답한 사람의 수를 있는 그대로 딱 명시합니다. 퍼센트 계산할 때도 다르겠네요. 네, 퍼센트를 계산할 때도 전체 2351명이 아니라 유효 응답자만을 분모로 삼아서 51%, 49%라는 정확한 유효 비율을 도출하죠. 와, 숫자가 어긋나는 이 미스테리한 빈 공간이 결코 감춰야 할 흠집이 아니었네요. 네,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는 현실 세계 사람들의 어떤 피로도와 변덕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아주 솔직한 발자국인 셈입니다. 차가운 숫자들로만 빽빽하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 결측치라는 빈 공간 속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최치가 묻어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 차가운 표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글쓰기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의 하단을 보면 되죠. 네, 표의 데이터를 텍스트 단락으로 쭉 풀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표가 어떤 팩트, 사실의 나열이라면 이 텍스트 단락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프레이밍의 공간입니다. 프레이밍이요? 네, 연구자가 팩트를 재배치해서 독자의 시선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기술을 엿볼 수 있죠. 프레이밍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게 바로 이 서술의 순서였거든요. 순서요? 네, 최종 학력을 서술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8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792명, 전문대졸 195명, 대학원졸 92명, 중졸 이하 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학력을 생각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라는 어떤 시간적 흐름이나 학제의 단계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표 자체도 그 논리적 순서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고요. 근데 이 서술 문장은 그 계층적 순서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어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구자가 왜 자연스러운 시간적 흐름을 버리고 굳이 빈도가 높은 것, 즉 숫자가 가장 큰 집단부터 내림차순으로 서술했을까요? 독자의 머릿속에 이 집단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미지를 가장 빠르게 팍 꽂아넣기 위해서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중학교부터 시간 순으로 쭉 읽어 내려간다면 독자는 어느 학력이 제일 많은지 찾기 위해서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일일이 막 비교하고 메모해야 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독자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글쓰기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서술함으로써 문장의 딱 도입부에서 이 연구 대상자들은 주로 고졸과 대졸자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가장 거시적인 특징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완전 영화 감독 같네요. 가장 중요한 피사체에 먼저 카메라 초점을 쫙 맞춘 다음에 서서히 주변 배경으로 렌즈를 이동하는 것 같은 연출이잖아요. 카메라 연출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그리고 이 서술 단락에서 돋보이는 또 하나의 연출 기술이 있는데 바로 단어의 선택입니다. 단어요? 네, 성별을 설명하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죠? 남자는 51%, 여자는 49%입니다. 라고 건조하게 수치만 나열하지 않아요. 그 뒤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딱 덧붙여놨네요. 바로 그 문장이 데이터에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51대 49라는 숫자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계산한 기계적인 결과물일 뿐이죠. 하지만 그 2%포인트의 차이를 두고 비율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통찰과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거주 지역 부분에서는 훨씬 더 강한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단어죠? 동지역이 85.4%를 차지한다는 수치를 제시한 다음에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라는 표현으로 아예 쐐기를 박아버려요. 대다수. 아주 강력한 프레이밍이죠. 라는 단어로 저 85.4%의 엄청나게 밝은 조명을 딱 비추는 순간 나머지 5.9%의 면지역 거주자들은 그들의 존재감이 문장의 뒷전으로 스르르 밀려나 버린다는 느낌도 들어요. 와, 매우 예리한 지점입니다. 통계적 서술은 단순히 숫자를 텍스트로 옮기는 기계적인 번역 작업이 아니에요.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배경으로 밀어낼지 결정하는 일종의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이거든요. 권력이요? 네. 85.4%를 대다수로 요약하는 것은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는 극도로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효율적인 요약의 과정에서 소수 집단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생략되거나 그냥 배경 지식으로 훅 축소되어 버리죠. 진짜 그러네요. 데이터가 정보로 진화하는 이 짧은 단락 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친절한 배려와 다수에게 초점을 맞추느라 소수를 지워버리는 그 통계의 서늘한 본질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날것의 데이터가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정말 밀도 높은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천 장에 흩어진 설문지 응답이 SPSS라는 도구를 만나서 1번 남자라는 숫자로 쫙 규격화되고 또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흔적인 결칙체를 아는 채로 인구 통계학적 표로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자의 시선을 쫙 이끄는 정교한 텍스트로 직조되는 이 전체 과정을 해독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뉴스나 논문에서 본 조사의 대상자는 대다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익숙한 단락을 마주하게 되신다면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치열한 데이터 청소 작업과 표본에 담기지 못하고 증발해버린 수많은 결칙치들을 생생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아주 깔끔한 통계표 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무질서한 현실을 치밀하게 재구성한 결과물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읽는 해상도를 한 단계 확 높이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 과정들이 품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역설이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되게 복잡한 사람들의 삶을 1번 남자, 1번 동지역 같은 제한된 숫자와 범주 안으로 강제로 막 밀어 넣었잖아요. 네, 규격화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글로 풀어낼 때는 가장 많이 등장한 다수의 응답에만 아주 밝은 조명을 비추면서 엄청 효율적으로 요약해냈고요. 그렇다면 이토록 깔끔하고 완벽한 통계 요약표가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코드 번호로 묶어버린 그 숫자들 뒤에는 범주에 쉽게 담기지 않는 개인들의 다채롭고 미묘한 진짜 삶의 결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지워져 버린 걸까요? 많은 걸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아주 효율적인 요약이 역설적으로 우리 개인의 고유한 향기를 어떻게 싹 증발시키는지, 이 차가운 통계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어쩌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의 딥다이브를 돕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